자, 우리 2학기 중간고사 대비 문제풀이 1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1시간 문제 푸는 시간을 줬었는데, 문제를 꼭 스스로의 힘으로 풀어보고, 풀이를 듣기 바랍니다. 자, 1번 문제는, 우리 용승과 침강에 대해서 묻는 문제죠. 문제를 잘 읽어야 되는 게 문제에서 남반구라고 했습니다. 이런 용승 1번도 마찬가지고요. 2번은 지금 북반구라고 줬거든요. 1번과 2번 같은 유형의 문제를 풀 때는 이 상황이 남반구인지 북반구인지 반드시 문제에서 줘야 합니다. 왜 그렇죠? 남반구냐 북반구냐에 따라 표층 해수의 이동 방향이 달라진다라고 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전향력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지만 북반구에서는 물체 이동 방향의 오른쪽 90도로 전향력이 작용한다라고 했었고 남반구에서는 반대로 왼쪽 90도로 전향력이 작용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남반구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북반구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 일단 1번 문제는 남반구라고 했고요. 남반구에 위치한 해안가에서 해수면의 표층의 지점 AB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안가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 부분이 육지가 될 거고요. 그쵸? 육지와 접하고 있는 이 부분이 아마 바다가 될 것 같네요. 육지와 바다가 접하고 있는 이 경계를 우리가 보통 연안 또는 문제처럼 해안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해저에는 차가운 해수가 존재한다. 우리 뭐 이거 배운 상황이지만 심층으로 갈수록 해수의 온도가 떨어진다라는 이야기죠. 자, 남풍이 지속적으로 남풍이 지속적으로 불면 자, 이거 여러분들이 다시 지우고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데 지금 여기 방위표가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으면 북쪽 이거까지 쌤이 알려줘야 되나 싶긴 한데 어쨌든 한 번만 1번이니까 이렇게 되죠. 방위표가 그쵸. 자, 남풍이 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바람의 방향을 화살표로 나타낸다면 어떻게 표시해야 되죠? 남풍은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죠. 그쵸. 그래서 지금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남쪽으로 불어가는 바람이 아니라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이렇게 남풍이 되는 거죠.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불 때 표층 해수의 이동 방향은 지금 남반구이기 때문에 바람이 지속적인 한 방향으로 분다면 표층 해수의 이동 방향은 바람 방향의 그렇죠. 왼쪽 90도로 표층 해수의 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우리가 지금 A, B로 설명을 한다면 B에서 A로 해수가 이동하게 되겠네요. 북반구면 반대로 일어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남풍이 지속적으로 불 때는 결국 육지에서 이쪽이 육지였잖아, 그치? 육지에서 먼 바다, 우리가 외해라고 하죠. 외해 쪽으로 표층 해수가 쓸려 나가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육지와 접하고 있는 해안가에서는 표층 해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보다 깊은 곳에 있는 심층 해수가 표층으로 상승하는 현상이 일어나죠. 이런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했지? 용승이라고 했습니다. 더 차가운 심층에 있는 해수가 표층으로 올라오게 되죠. 언제? 지금 남풍이 불 때였어. 그치? 근데 니은에서 북풍이 지속적으로 불면 연안 용승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틀렸네요. 남풍이 지속적으로 불면 용승이 일어난다라고 고치던지 혹은 북풍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북풍이 불면 표층 해수의 이동 방향이 반대로 바뀌겠죠. 용승이 아니라 침강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자, B는 지금 A보다는 연안에 육지에 더 가까운 지점이죠. 식물성 플랑크톤의 농도를 물었습니다. 이 플랑크톤의 농도가 우리 그림에서 그려봤듯이 남풍이 불 때랑 반대로 북풍이 불 때. 자, 북풍은 이렇게 불겠지? 북쪽에서부터 불겠지? 그럼 표층 해수가 바람 진행 방향의 왼쪽 90도니까 이번에는 연안 쪽으로 이렇게 표층 해수가 이동하게 될 거야. 그치? 그래서 아까 용승이 아니라 침강이 일어난다라고 했었어. 자, 이때 이 플랑크톤의 농도가 남풍이 불 때랑 북풍이 불 때랑 언제 더 플랑크톤의 농도가 높을 것이냐를 물었어. 디귿에서는 남풍이 불 때보다 북풍이 불 때 높다라고 했는데 이게 맞는지를 봐야겠죠. 자, 근데 왜 갑자기 플랑크톤의 농도가 나왔을까? 용승 침강 얘기하다가 자, 이 플랑크톤은요, 영양염류를 먹고 살아요. 얘네들이 플랑크톤의 먹이야.
그러니까 이 영양염류가 많은 곳에는 플랑크톤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겠죠. 그럼 이 영양염류는 어디에 많냐면 차가운 해수. 즉 표층보다는 심층 해수에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플랑크톤의 농도가 지금 주변보다 높냐라고 물어보는 건 이 지금 남풍이 불 때 혹은 북풍이 불 때 이 B 지점에서 영양염류가 많을 것인가, 즉 차가운 해수가 있을 것인가, 다시 말하면 용승이 일어날 것인가를 묻는 문제입니다. 이게 많아야 이걸 먹이로 삼는 얘네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쵸. 즉, 이 문제는 우리가 남풍이 불 때 용승이 일어날 것인가, 북풍이 불 때 용승이 일어날 것인가, 니은과 똑같은 질문을 플랑크톤의 농도라는 걸로 바꿔서 표현한 것 뿐이에요. 아까 남풍이 불 때 용승이 일어난다고 했었죠? 그러면 이때 플랑크톤의 농도가 상승하게 되는데 문제에서는 남풍이 불 때보다 북풍이 불 때 높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틀렸겠죠. 그렇죠. 북풍이 불 때는 플랑크톤의 농도가 낮아진다. 이때는 용승이 아니라 침강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같은 유형이니까 2번 바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 북반구라고 했어요. 그러면 전향력이 어느 방향으로 작용해? 오른쪽으로 작용해야 돼. 1번과 반대 상황이죠. 자, 근데 바람이 지금 이렇게 불고 있어. 이렇게라는 건 북쪽에서 부는 북풍이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람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표층해수가 이동하니까 표층해수는 이렇게 이동하겠죠. B에서 A로 이동하게 됩니다. 표층해수는 A에서 B로 이동한다? 틀렸네요. 일단 디귿 제외하고 갑니다. 자, B 부근에서 표층해수가 지금 연안에서 외해로 쓸려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육지와 접하고 있는 이 연안에서는 그렇죠. 용승이 일어나게 됩니다. 용승이 일어난다. 기억 맞고요. 따라서 B부근에 용승이 일어나기 때문에 용승이 일어나는 B부근에서의 수온은 어떻게 됩니까? 낮아지게 되겠죠. A가 B보다 낮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틀렸네. B가 더 낮아야 되지. 그럼 이것도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3번 문제 볼게요. 우리 기후변화의 외적 요인을 가지고 푸는 문제입니다. 자전축 경사각의 변화를 줬는데요. 1, 2, 3, 4, 5번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참고로 선생님은 시험 문제에서 1, 2, 3, 4, 5번 문제 잘 안 냅니다. 그쵸? 이제 저랑 시험을 많이 쳐본 친구들이니까 알겠죠? 네, 뭐 어쨌든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림과 같이 지구 자전축의 경사는 4만 1000년을 주기로 21.5도에서 24.5도 사이로 변한다. 중요한 건 지금 자전축의 경사가 23.5도에서 21.5도로 변할 때 기후변화를 예측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전축의 경사각이 감소한 경우이죠. 이거 외에 다른 요인의 변화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구 기후변화 외적 요인 배울 때 크게 세 가지 요인들을 살펴봤었죠. 이심률이 변할 때, 그죠? 지구 공전궤도 이심률이 변할 때, 세차 운동으로 인해서 자전축의 경사 방향이 변할 때, 그리고 지금과 같이 경사각이 변할 때인데, 지금 경사각의 변화만 고려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쵸? 자, 1번. 지구가 1년 동안 받는 총 태양 복사 에너지량은 지금 경사각이라는 관계가 없죠. 1년 동안 받는 에너지는 일정합니다. 이건 관계가 없어요. 자, 2번. 여름철 북극 지방의 평균 기온이 높아져 빙하가 줄어들 것이다. 그러니까 여름철 북반구의 기온이 자전축이 감소할 때 높아질 것이냐 라는 걸 물어본 거죠. 그쵸? 자, 우리 자전축의 경사각이 변하는 경우입니다. 24.5도, 23.5도, 21.5도. 이 수직인 축으로부터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는데 얼마나 기울어져 있을까? 야가 바뀐다라는 얘기죠. 이 경사각이 변하면요. 자전축 경사각이 변하면 뭐가 변했어요, 얘들아? 경사 방향이 변하면 계절이 변했고, 이심률이 변하면 원일점과 근일점 사이의 거리가 변했고, 경사각이 변하면 네, 맞습니다. 남중고도가 바뀌었어요. 즉 태양이 지표면에 들어오는 입사각,
크기. 남중고도가 바뀌었습니다. 그쵸? 자, 근데 그림을 좀 따로 떼서 생각을 해볼게. 그림. 자, 지금 문제 2번에서요. 2번도 마찬가지고 3번도 결국 여름철과 겨울철의 계절 변화, 연교차를 알아보려면 우리가 여름이든 겨울이든 한 가지 상황에서 경사각이 감소할 때, 감소하기 전 23.5도일 때와 21.5도일 때의 이 남중고도를 직접 그려볼 줄 알아야 돼요. 사실 여기 지금 이 문제에서는 경사각 하나만 고려하라고 했으니까 외워서 풀어도 금방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쌤이 문제를 풀 때, 연습할 때는 그런 방법을 별로 권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3번 문제는 사실 쉬운 문제야. 이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온다면 경사각도 바뀌고 경사각 외에 이심률이나 경사 방향이 바뀌는 그 세 가지 상황을,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상황을 모두 고려하라고 했을 때는 외워서 풀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그림을 보고 따지는 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2번 같은 경우 여름 북극지방이라 했으니까 이제 북반구 여름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자, 그러면 얘들아, 태양이 어느 쪽에 있어야겠니?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 기준으로. 북반구가 여름철이 되려면. 여기 있어야겠죠? 여러분들 기준으로 오른쪽에 태양이 있어야겠죠? 태양.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자전축이 지금 태양을 향해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북반구 여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쪽에 태양이 있을 때 북반구 여름이 되고요. 겨울이 되려면 어디 있어야 돼요? 이쪽에 있어야겠죠. 태양이 이쪽에 있으면 북반구 겨울이 될 겁니다. 남반구는 반대겠죠. 계절이 반대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이 상황에 생각해 보면 얘들아, 자전축의 경사각이 23.5도일 때랑 21.5도일 때랑 언제 남중고도가 더 크겠니? 언제 태양이 더 내 머리 쪽으로 들어오겠니? 경사각이 클 때죠. 그렇죠? 그러면 23.5도에서 21.5도로 자전축의 경사각이 감소하는 경우에 남중고도도, 북반구 여름철의 남중고도도 감소하게 되니까 결국 기온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기온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근데 2번에서는 기온이 높아져서 빙하가 줄어들 것이다 했으니까 2번은 틀렸어요. 우리 옳은 대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3번 봐봐. 우리나라니까 역시나 북반구지. 그럼 이 그림 그대로 이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면, 자, 만약에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이 남중고도가 줄어든다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그림을 다시 그려봐야 돼. 우리가 수행평가 할 때도 얘기했어요. 간단하게 선생님이 설명을 하면, 얘들아, 여기 23쪽, 조금 진하게 그려야겠다. 자전축이 지금 경사각이 23.5도인 게 지금 이 경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의 위치를 찍어보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이쯤에 있는, 여기가 대충 너무 밑에 그렸나? 대략 여기가 이제 적도라고 생각을 해보면 북반구에 있는 관측자가 한 이쯤에 있을 거잖아. 그럼 관측자가 이렇게 지평면 위에 서 있다는 거지. 이때 평행하게 들어오는 태양빛과 이루는 각도가 남중고도. 우리 이거 수행평가 할 때도 그려봤었죠. 근데 이 똑같은 위치에 있는 관측자가 경사각이 감소하게 되면 얘는 좀 더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 있는 관측자, 이쪽에 있는 관측자를 그려보면 얘는 태양빛이 이 각도보다는 작게 들어오게 되겠죠. 그게 남중고도가 감소한다라는 의미인 거야. 간단하게만 그랬어. 수업 시간에 설명 많이 했기 때문에. 자, 3번 봐봐. 우리나라의 여름철과 겨울철의 계절 변화. 자, 여름철과 겨울철의 계절 변화. 이게 뭐야? 다시 말하면 연교차죠. 연교차가 작게 나타난대. 자, 연교차가 증가하려면 여름은 어떻게 돼야 돼? 더 더워지고, 그쵸? 여름 기온 높아지고 겨울 기온은 낮아지고, 반대로 연교차가 감소한다.
뭐 문제에서 작게 나타난다. 감소하는 경우에서 여름은 덜 더워지고 여름의 기온은 떨어지고 겨울은 상대적으로 기온이 올라가면 따뜻해지면 연교차가 작게 나타나는 거죠. 자, 근데 원칙적으로는 그러면 여름의 기온이 상승하는지 하강하는지 따져봐야 되고 겨울의 기온이 상승하는지 하강하는지 따져봐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여름의 기온이 상승했어. 근데 겨울도 상승했어. 이러면 구체적인 수치를 주지 않는 한 연교차가 증가한다, 감소한다. 우리가 단언할 수 없지.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푸는 문제에서는 여름은 증가하면 겨울은 감소할 거고 여름은 감소하면 겨울은 증가할 거야. 그래서 하나만 보면 돼.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이미 아까 2번에서 여름을 봤으니까 여름을 생각해 보자고. 여름에 원칙적으로는 겨울도 봐야 돼. 하고 싶은 친구들은 해봐. 근데 여름에 기온이 낮아졌어. 덜 더운 여름이 됐지. 그럼 연교차가 증가하겠니? 감소하겠니? 작아지게 되겠죠. 아마 해보면 아마가 아니죠. 해보면 겨울의 기온은 증가하게 됩니다. 겨울의 기온은 증가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일단 맞는 건 3번이야. 연교차가 작아졌지? 그치? 근데 끝까지 한번 해보자. 공전궤도상 같은 위치에서 여름과 겨울이 반대가 된다. 이 말은 계절이 반대가 된다라는 거지. 이건 어떤 경우에 계절 반대가 되는 건 경사 방향이 반대가 되는 경우인데 지금 경사 방향은 문제에서 고려한다 했어? 안 한다 했어? 안 한다 했어. 이거 여기서 알 수 없어요. 아닙니다. 그렇죠?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하는 총 에너지랑 저위도에서 남는 에너지가 고위도로 이동하는 현상은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 때문에 발생하는 거였는데 이게 경사각이 바뀐다고 해서 그 양이 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4번 문제 그림은 태평양 적도의 평년 표면 수온 분포에 대한 수온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이 수온 편차라는 말이 뭘까요, 얘들아? 수온이면 수온인데 수온 편차라는 게 뭐야? 편차는 쉽게 말하면 내가 측정하는 어느 시기의 그 측정값. 지금 가는요. 1997년 12월의 수온 편차이고요. 이 적도 해역에서 나는 1998년 12월의 수온 편차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특정하는 이 시기 1997년 12월과 98년 12월에 측정한 수온값이 있겠죠. 그 측정값에서 평균값이 있을 거야. 이 적도 태평양 해역에서 수온의 평균값 빼준 걸 쓸 수온 편차라고 합니다. 즉 얘들아 이 수온 편차가 플러스로 나타난다 라는 말은 내가 측정한 시기의 측정값이 평소의 해수 수온보다 평년값보다 크다라는 거니까 지금 평소보다 이 지역의 수온이 높은 상태라는 얘기고요. 이 수온 편차가 마이너스로 나온다라는 건 평소보다 수온이 낮은 상태라는 얘기죠. 지금 보면 이 동태평양부터 중앙태평양까지 또는 서태평양까지의 수온 편차가 나와 있는데 97년 12월은 값들이 다 플러스야. 그치? 평소보다 수온이 이 동태평양 부근의 수온이 높은 상태였다라는 거고요. 98년 12월은 같은 비슷한 위치에서 수온 편차가 다 마이너스로 나타나고 있죠. 평상시보다 수온이 내려간 상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4번 문제 뭘 물어보는 문제입니까? 동태평양 해역의 수온이 평상시보다 상승하는 엘니뇨 시기와 평상시보다 하강하는 라니냐 시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평상시에 이 지역은 무역풍을 따라 따뜻한 해수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서쪽에 따뜻한 해수가 몰려있고 동쪽에는 용승으로 인해 서태평양보다 주변 해수보다 수온이 낮은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근데 이 무역풍이 약해지면서 동쪽에 수온이 올라가는 현상이 엘니뇨 현상이었고 무역풍이 강해지면서 평소보다 더 동태평양의 수온이 내려가는 현상이 라니냐 시기였습니다. 그렇죠? 자, 기억, 가시기에 엘니뇨 발생했다 맞고요. 수온 편차를 분석해서
알 수 있습니다. 동태평양의 수온이 증가한 시기이고요. 동태평양 적도 해역의 용승은 언제 일어난다라고 했어? 무역풍이 약해지면 용승도 약해지죠. 무역풍이 강해지면 용승도 강해집니다. 가 시기는 엘니뇨이기 때문에 무역풍이 약해지는 시기고 용승도 따라서 약해지는 시기죠. 가을 때 더 강하다라고 하면 들렸겠네요. 자, 적도 해역에서 동서 방향의 수온 약층의 경사는 나아가 가보다 급하다. 자, 수온 약층의 경사가 뭘 말하는 거야? 일단 디귿은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인데요. 자, 이 엘니뇨 라니냐 시기를 나타내주는 자료들이 꽤 많죠. 그렇죠? 지금 4번 문제처럼 수온 편차로 줄 수도 있고요. 그냥 수온을 그대로 줄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해수면의 경사로도 줄 수 있습니다. 수온 약층의 깊이로도 줄 수 있고요. 자, 이 수온 약층의 경사라는 건 뭘 뜻하는 것일까? 자, 요런 자료 본 적 있을 거야. 우리가 해수면의 경사를 한번 그려보면 서태평양과 동태평양의 표층 해수면의 경사는 대충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이쪽이 지금 서태평양이고요. 이쪽이 동태평양입니다. 표층 해수면은 서쪽에 더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해수면의 경사는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게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표층 해수면의 기울기. 자, 이때 얘들아 수온 약층의 경사는 어떻게 나타날까? 이게 평상시야 지금. 평상시로. 동태평양에서는 동태평양에서는 용승이 발생하죠. 차가운 해수가 지금 여기가 해수면이다 얘들아. 그치? 차가운 해수가 해수면까지 더 깊이가 얕은 곳까지 상승하는 현상이 용승이잖아. 그치? 이 용승은 동태평양에서 더 활발하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구분하기 위해서 다른 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 말은 수온 약층의 경사는 표층 해수면의 경사와 반대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게 수온 약층의 경사예요. 즉 얘들아 해수면, 자 여기가 지금 해수면이거든. 해수면으로부터 수온 약층의 깊이를 잰다면 서쪽이 깊어 동쪽이 깊어? 서쪽이 더 깊게 나타나고 동쪽이 수온 약층이 더 얕게 나타나지. 서쪽은 더 깊게 나타나고. 그러니까 용승이 나타나는 지역에서는 수온 약층이 더 얕게 나타납니다. 차가운 해수가 더 표층 해수면까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디귿에서는요. 라니냐 시기와 엘니뇨 시기의 경사를 비교하라고 했거든. 언제가 더 급한지. 디귿에서는 라니냐 시기가 더 급하다고 했네. 자, 그럼 이게 평상시야. 엘니뇨 시기에는 얘들아 해수면과 수온 약층의 경사가 어떻게 변할까? 해수면의 이 표층 해수의 경사는 더 급해질까요? 아니면 더 완만해질까요? 더 완만해지겠죠. 좀 구분이 잘 되는 색으로 한번 해보자. 왜? 무역풍이 약해지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가는 표층 해수의 흐름이 약해지거든. 색깔 마음에 안 들어. 이걸로 해볼까? 이 흐름이 약해지거든. 그럼 서쪽의 표층 해수의 양이 줄어든다는 얘기잖아. 엘니뇨 시기야. 나 이 초록색으로 지금 엘니뇨 시기 그릴 거야. 반짝반짝 잘 빛난다, 그치? 그러니까 이 표층 해수면의 기울기는 더 완만해질 겁니다. 뭐 얼마나 무역풍이 약해지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동쪽과 서쪽의 해수면의 차이가 줄어들 거예요. 표층 해수의 기울기는 완만해지겠죠. 엘니뇨 시기에. 수온 약층의 경사는 어떻게 될까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표층 해수가 빠져나가는 현상이 줄어들기 때문에 용승이 강해진다, 약해진다? 아까 니은 복이었죠? 용승 약화됩니다. 그 말은 수온 약층의 동태평양 쪽에서 수온 약층의 깊이가 어떻게 된다? 더 깊어지게 되겠죠. 차가운 해수가 평상시보다 더 위로 못 올라오는 거야. 수온 약층의 깊이가 깊어지면 경사는
엘니뇨식의 수온 약층 경사는 지금 완만해지잖아. 이게 엘니뇨 시기란 말이야. 라니냐 시기는 얘들아, 라니냐 시기는 평상시의 상황이 더 강조되는 거지. 이때는 수온 약층이 경사가 더 급해질 거야. 이게 라니냐 시기가 될 거야. 그쵸? 자, 그럼 디귿. 나가 가보다. 나가 지금 이거 보라색. 그쵸? 가는 엘니뇨 시기, 연두색. 경사가 더 급한 건 언제야? 라니냐 시기. 그래서 디귿은 맞다. 즉, 이 수온 약층의 경사로 표현했지만 결국에 니은이랑 같은 말이야. 엘니뇨 시기와 라니냐 시기에 언제 더 용승이 강해질까를 묻는 거죠. 라니냐 시기가 용승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수온 약층의 경사도 급해진다. 이것도 정답이네요. 그러면은 4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번 다시 기후변화 문제인데요. 세차운동. 세차운동은 뭐가 변하는 거야? 자전축의 경사 방향이 변하는 거고, 경사 방향이 변하면 같은 위치에서 계절이 바뀐다고 했고, 문제에서 다른 요인은 고려하지 않고 13,000년 후에 우리나라, 즉 북반구의 기후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문제 파악 끝났죠? 기억 A에 있을 때 계절은 겨울이 된다. 지금 A는 태양과 자전축이 반대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북반구 겨울이죠. 일단 겨울 맞아요. 근데 기온의 연교차는 현재보다 커질 것이다. 그러니까 13,000년 후에 현재보다 연교차가 커질 것이냐 작아질 것이냐를 물었어. 자, 지금 있잖아. 우리 아까 기억에서 어차피 A 위치를 봤으니까 한번 보면 현재에서 A 위치는 여기잖아요. 얘는 지금 북반구 여름입니다. 그쵸? 근데 여기가 근일점, 여기가 원일점이지. 원일점 여름이야. 근데 13,000년 후에 경사 방향이 반대로 되면서 어디가 여름이 되죠? 여기가 여름이 되죠. 그쵸? 얘는 근일점 여름입니다. 원일점 여름에서 근일점 여름이 됐네. 여름의 기온은 상승했다. 여름이 더워졌네? 연교차 커질 거죠. 쌤 겨울도 한번 해봐요. 그럼 오케이, 겨울 해봅시다. 지금 현재에서 겨울은 어디야? 북반구 겨울은 여기지? 근일점 겨울이야. 13,000년 후의 겨울은 아까 A였죠? 얘는 원일점 겨울이야. 근일점 겨울에서 원일점 겨울. 안 그래도 추운데 태양과 더 멀어졌네? 겨울 기온은 낮아지죠. 여름은 더워지고 겨울은 낮아지고 연교차는 현재보다 커질 것이다. 맞겠네요. 그쵸? 디귿. 여름철 평균 기온은 현재보다 낮아질 것이다. 이거 했잖아. 여름은 13,000년 후가 되면은 원일점 여름에서 근일점 여름이 된다. 안 그래도 더운데 태양과 가까워진다. 기온 높아지게 되겠죠. 낮아진다 했으니까 디귿은 틀렸고요. 정답은 4번이 됩니다. 6번 바로 넘어갈게요. 화산 분출. 자, 이거는 우리 지구 기후 변화의 내적 요인에 대한 설명이죠. 그렇죠?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 우리가 그냥 생각했을 때 뜨거운 수증기도 막 분출되고 뜨거운 용암도 흘러내리고 왠지 지구의 기온이 막 올라갈 것 같지만 지금 문제에서 1991년에 피나투보 화산이 폭발한 이후에 대륙권과 지표면에서의 기온 편차를 나타낸 거거든.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기온이 어떻게 변했을지를 보는데 지금 대륙권에서는 계속 낮아지죠. 일부 조금씩 높아지긴 했지만 1992년까지 전체적인 추세선으로 보면 기온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표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순간 상승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기온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화산이 분출하고 나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내려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화산 활동은 지구 내부에서 시스템 내에서 일어나는 활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구 내에서의 활동으로 인해서
기후변화가 발생하면 그 원인들을 우리가 지구 내적 요인으로 구분한다라고 했었죠. 자, 왜 그러냐면 이 바로 화산재 때문이에요. 화산재는 화산 분출물 중에서 가벼운 입자에 속하거든. 얘네들이 공기 중에 떠다니면서 이 지표면으로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차단하는 역할을 해서요. 화산이 분출하고 나면 오히려 이 화산재가 대기 중에 화산재가 어느 정도 이제 공기 중으로 흩어질 때까지 화산재의 영향이 해소될 때까지는 지구의 기온이 내려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보기 볼게요. 기업 화산 분출로 1년 동안 지구의 평균 기온 낮아지고 있고요. 화산 활동으로 방출된 에너지로 대기 온도가 상승한 게 아니라 낮아지고 있고요. 이 화산재가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 양을 감소시켰기 때문입니다. 정답은 3번. 7번 동태평양 7월 평균 해수물 수온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 자료는요. 수온 분포를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수온을 읽으면 돼요. 문제에서 용승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해역을 고르라고 했어요. 그럼 수온이 어떤 지역을 고르면 될까요? 네, 같은 위도의 주변 해역보다 수온이 낮은 지역을 고르면 되겠죠. 표층 수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위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위도에 따라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기본적으로 일단 수온 분포가 점점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난류가 흐르는 지역이라든지 한류가 흐르는 지역이라든지 이 문제에서 용승이 일어나는 지역들은 그 주변과는 조금 다른 영향을 받게 되겠죠. 지금 세 지역을 지정해 줬거든요. 여기 A지역, B지역, C지역 중에 어디가 지금 용승이 일어날 것이냐라고 했는데 지금 어딜까요? 정답은 A와 C입니다. 지금 B 지역은요. 같은 위도에 비해 지금 28도 수온선이 있는 거 보니까 수온이 높은 지역이고요. 주변은 지금 26도 정도인데 그죠? A 지역은 주변은 한 16도 정도 되는데 얘는 14도 정도로 온도가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C 지역도 지금 보면은 여기는 지금 적도죠, 얘들아. 적도 지방에서는 우리 적도 영승 배웠던 거 기억나나요? 북반구에서 남반구에서 이렇게 무역풍이 불고 있을 때 북반구에서는 바람 방향의 오른쪽 90도로 해수의 이동이 일어나고 남반구에서는 왼쪽 90도로 해수의 이동이 일어나면서 이 적도 부근에서는 표층 해수의 부족으로 용승이 일어난다라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C 지역은 적도 용승이 일어나는 지역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지금 A 지역은 얘들아 일단 답은 4번인데 A 지역이 용승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야. 해수가 어느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거야. 표층 해수가. 이쪽으로 일어나야 외해 쪽으로 표층 해수가 이동해야 용승이 일어나겠지. 그럼 지금 이 화살표 방향이 표층 해수의 이동 방향이라면 이 지역에서는 얘들아 쌤 질문 북풍이 불까요? 남풍이 불까요? 북풍이 불어야겠죠. 북반구 지역이니까 바람이 지금 북풍으로 이렇게 불어야 표층 해수는 바람 방향의 오른쪽 90도로 육지가 아니라 외해 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용승이 일어나게 되겠죠. 8번 볼게요. 그림 가와나는 가는 지금 궁전궤도 20률의 변화를 나타낸 거고 나는 자전축의 경사각의 변화를 나타낸 거고 그리고 심지어 문제에서 세차 운동의 주기가 26,000년이면서 방향은 지구 공전 방향과 반대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는 공전궤도 20률, 자전축 경사각 변화, 세차 운동, 지구 경사 방향 변화를 다 고려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그렇죠? 현재가 여기야. 현재. 여기가 현재거든. 그러면 지금 20률은 13,000년 전에는 현재보다 증가. 13,000년 후에는 현재보다 감소. 경사각도 13,000년
전에는 지금보다 증가, 13,000년 후에는 지금보다 감소한 이런 상황이 되겠다. 자, 기억. 원일점에서 30도 남반구의 밤의 길이는 현재가 13,000년 전보다 짧다. 자, 지금 이걸 비교하려면 우리가 현재 상황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지구는요. 조금만 더 위에 그려보자. 8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현재 지구의 상황은 여기 태양이 있으면 원일점이 북반구 여름이고요. 근일점이 북반구 겨울입니다. 남반구는 반대겠죠? 그리고 지구의 공전 궤도를 그려보면 공전 방향은 이렇게 반시계 방향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런데 기억은 현재 지금 상황과 13,000년 전의 상황을 비교를 지금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원일점은 여기죠, 여기. 원일점에서 남반구 30도는요. 지금 원일점에서 30도 S 남반구는 겨울이네요. 그쵸? 겨울은 일단 얘들아 낮이 길어요? 밤이 길어요? 밤이 길어요. 그쵸? 지금 우리나라가 여름에서 겨울로 넘어가고 있는 계절이니까 낮이 점점 짧아지고 밤이 길어지고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죠. 자, 근데 13,000년 전이 되면요. 어떻게 되느냐? 일단 자전축의 경사 방향은 반대가 되겠죠. 그쵸? 경사 방향이 반대가 될 거야. 26,000년을 주기로 세차 운동 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경사 방향이 반대가 될 거고요. 일단 경사 방향만 고려해서 그려보면 이렇게 반대가 될 겁니다. 그 20률은 더 증가했죠. 그쵸? 20률이 증가했어. 20률이 이 상태에서 증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일점 거리는 더 멀어지고 근일점 거리는 더 가까워지는데 사실 여기서 밤의 길이를 비교하는 데는 큰 이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20률은 조금 이따가 다시 고려해 보도록 하고요. 20률은 일단 지금 빼고 생각하고 근데 경사각은 고려해 줘야 됩니다. 그쵸? 지금 13,000년 전이 되면서 원일점 역시 그대로 여기가 원일점이죠. 원일점에서 30도 S 여기 남반구는 여름이 돼버렸네요. 그리고요. 우리가 문제에서 봤을 때 자전축의 경사각도 증가합니다. 경사각이 증가하면 뭐가 증가하죠? 남중 고도도 증가하게 됩니다. 즉 기억에서 물어보는 남반구 30도의 위치는 13,000년 전에 현재와 비교해 보면 계절도 여름이고요. 경사각 증가로 남중 고도도 증가하고요. 결국 낮의 길이가 더 길어지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쵸? 근데 지금 기억에서 원일점에서 밤의 길이를 물었네요. 그러면 이때 낮이 길어지고 밤은 짧아지죠. 오케이. 자, 그런데 13,000년 전이 현재가 14,000년 전보다 밤이 짧다라고 했어. 언제가 더 짧아? 13,000년 전이 더 짧아. 그러니까 기억은 틀린 거죠. 현재가 짧다 했는데 현재가 짧은 게 아니라 현재가 더 길어야 되니까 현재가 겨울이고 13,000년 전이 여름이니까. 그쵸? 니은 이번엔 북반구 30도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현재가 13,000년 전보다 작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연교차 문제가 나올 때는 한 가지 집어서 생각해 보면 된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여름이랑 겨울 둘 중에 하나 우리가 따져보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북반구를 물었으니까 일단 남반구에 대한 정보는 좀 지우고 그림은 그대로 그려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 이제는 20률도 고려해야 돼. 그치? 원일점 거리, 이 거리는 증가하고요. 이 거리는 감소할 거야. 지금 북반구를 생각해보면 현재 상황에서는 여기가 여름이냐. 원일점 여름이고요. 근일점 겨울이죠. 그치요? 예. 근데 지금 13,000년 전에는 원일점 겨울이 되고요. 심지어 원일점 거리가 더 멀어졌어. 근일점 여름이 됩니다. 그쵸? 20률까지 고려했어요. 거기다가 경사각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름철에 남중고도 증가하고 겨울철에는 감소하게 되죠. 그쵸? 그럼 세 가지를 다 고려했을 때 지금 일단 첫 번째로 세차운동 고려했을 때 그러니까 계절을 고려했을 때 현재에서 13,000년 전과 비교해보면 현재는 원일점 여름인데 근일점 여름이 됐죠. 13,000년 전에는 근일점 여름이었던 거죠. 경사각을 고려했을 때 경사각이 증가했어요. 여름철 남중고도 증가하고요. 겨울철 남중고도 감소하니까 여름철 기온 증가하고 겨울철 기온 감소합니다. 그죠? 거기다가 20률 고려했을 때 지금 원일점이 겨울이 됐는데 더 멀어졌어, 태양과. 그럼 겨울 기온 내려가겠죠. 근일점이 여름이 됐는데 현재보다 14,000년 전에는 더 가까웠다는 얘기잖아. 여름 기온 올라가게 되죠. 결국 여름은 더워지고 겨울은 추워지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면서 13,000년 전이 연교차가 더 컸던 거죠. 그쵸? 근데 니은에서 현재가 14,000년보다 작다 했으니까 13,000년 전이 크다라는 얘기니까 이건 맞겠네요. 세 가지를 다 따져봤습니다. 디귿 30도 남반구 겨울철 태양의 남중고도는 6,500년 후. 자, 6,500년 후는 어디야, 얘들아? 남중고도 물었잖아. 그럼 우리 지금 이 디귿 보기 판단하기 위해서는 세 개 다 안 따져줘도 되지 뭐만. 경사각만 따져보면 됩니다. 남반구든 북반구든 똑같아요. 6,500년 후는 13,000년 이만큼 지나면 13,000년 후잖아. 그 절반이죠. 6,500년 후야. 경사각 어때? 감소했지. 그러면 남중고도 감소하죠. 남반구 겨울철 태양의 남중고도는 6,500년 후가 현재보다 아니죠. 겨울철이네, 그치? 지금 경사각이 증가했어, 다시. 큰일 날 뻔했다. 자, 남중 고도를 물었으니까 우리가 경사각만 따져주면 되는 건 맞는데, 여기가 현재예요. 현재, 뭐, 얼마인지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지만, 자전축 경사각인데, 6,500년 후면은 여기일 거야, 그치? 경사각이 감소했네. 자전축 경사각이 감소하면 연교차도 감소하죠. 그쵸? 겨울철의 기온은 높아지고. 그쵸? 겨울철의 기온은 높아지고. 여름은
덜 더워지고 추워지고 겨울은 기온이 상승하는 이 시기가 될 겁니다. 언제? 6,500년 후에. 즉 이걸 우리가 남중고도로 다시 표현해보면 6,500년 후에 뭐 남반구든 북반구든 똑같죠. 그쵸? 겨울철에 여름철에 남중고도는 작아지게 되고 겨울철에 남중고도는 증가하게 되죠. 그러면은 6,500년 후가 현재보다 낫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틀리게 되겠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9번. 이 그래프 우리 수업 시간에 한번 같이 살펴봤던 그래프입니다. 실제로 기출문제로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림은 기후변화 요인 기업과 니은을 고려하여 추정한 기온 편차값. 편차값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을 했었죠. 그러니까 추정한 기온과 실제 관측 기온을 나타낸 것인데 지금 그림에서 가장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거. 지금 요 선. 가장 진하게 표시된 요 선이 실제 이제 관측 기온인 거고요. 나머지는 기억을 고려했을 때 예상되는 추정이라는 거 이제 예상하는 거잖아. 추정되는 기온 편차. 1860년부터 1980년까지 기온 편차가 어떻게 나타났을 것이냐. 역시나 얘들아 이 편차 값이 증가했다라는 거는 실제로 그 시기마다 관측되는 기온들이 상승했다는 거고 편차값이 마이너스라는 거는 편차값이 작아진다는 거는 그 기온값이 감소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하나는 니은만 고려했을 때, 하나는 기억과 니은을 모두 고려했을 때의 추정, 이제 기온을 나타낸 것입니다. 표시한 건 실제 관측 기온이고요. 자, 근데 문제에서 기억과 니은은 운실기체와 운실기체로 인한 이제 기후변화, 자연적 요인에 의한 기후변화 둘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그죠? 이 그래프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얘들아. 온실기체를 고려하면 기온이 상승하겠죠.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근데 지금 이 파선이 요 선, 점선 얘가 기억을 고려한 거고요. 니은은 실선. 얘가 니은을 고려한 추정 기온이거든. 기억이 뭐고 니은이 뭐겠니? 니은을 고려했을 때는 얘들아 이 비시기에 기온이 오히려 감소했어. 이게 온실기체가 될 수 있을까? 아니죠. 그쵸? 결국 니은이 자연적 요인을 고려한 거고요. 니은이 자연적 요인이 되는 거고요. 기억이 온실기체일 겁니다. 이 그래프를 분석해보면 결국 온실기체만을 고려했을 때는 실제 관측 기온보다 기온이 더 상승할 것이다 라고 추정을 했었고요. 자연적 요인을 고려했을 때는 오히려 이 시기에 기온이 감소했을 것이던데 실제 관측 기온은 이 가운데로 나타났죠. 기억과 니은을 모두 고려한 기온 편차가 실제 예상값이 실제 관측 기온과 가장 유사하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온실기체만 고려하면 기온이 더 상승했어야 되는 거고 자연적 요인만 고려하면 기온이 오히려 내려갔어야 되는데 지금 두 개를 다 고려해서 실제 관측 기온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보기 볼게요. 해수면 평균 높이는 얘들아 해수면은 기온이 높을수록 해수면 높이도 높아지겠지. 그쵸? 사실 이거는 빙하가 녹아서 그런 것도 있고요. 더 큰 요인은 해수의 열팽창 때문입니다. 네, 뭐 여기서 이유까지는 우리가 몰라도 되니까 몰라도 된다라기보다는 이제 깊게 고려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럼 기온이 상승한 B 시기가 당연히 A 시기보다 해수면 평균 높이가 높겠죠. 그럼 기억은 맞고요. 대기권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 이거는 누구랑 관련 있는 거니? 자연적 요인이랑 관련 있는 겁니다. 인위적 요인이 아니라 그쵸? 얘는 니은 자연적 요인에 해당된다. 맞겠네요. 디귿 비시기의 관측 기온의 변화 추세는 비시기의 관측 기온의 변화 추세는 이거잖아. 자연적 요인보다 온실기체의 용. 자연적 요인을 고려하면 오히려 감소해야 되는데 그치? 이것보다는 온실기체에 대해
의한 영향이 더 크겠죠. 그 두 개가 합쳐져서 실제 관측 기온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5번. 10번 바로 넘어갈게요. 우리 열수지 이야기했었죠. 자, 태양 복사 에너지를 100으로 했을 때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다. 열수지라는 건 지구에 들어오는 열과 지구 각각 우주에서 대기 혹은 지표로 들어오는 열의 흡수와 방출량을 표시한 걸 열수지라고 했고요. 복사 평형이라는 건 대기든 지표든 뭐 지구 전체로 봤을 때든 흡수량과 방출량이 같은 상태를 우리는 복사 평형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지금 보면 100이 들어왔잖아. 근데 지구가 반사하는 양과 지구 복사의 형태로 방출하는 것. 이 반사하는 양과 지구 복사의 형태로 방출하는 거의 차이는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어. 반사라는 거는 이 태양 복사 에너지를 대기나 지표가 흡수하기 전에 싫어 거절하고 그대로 반사하는 거고요. 지구 복사는 대기나 지표가 태양 에너지를 흡수한 다음에 지구 복사 에너지의 형태로 방출하는 거라 했는데 어쨌든 얘들아 100을 먹었으면 뱉어내는 양 A 플러스 B의 합도 얼마여야 돼? 100이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복사 평형이라 는 얘기죠. 자, 보기 볼게요. 복사 에너지의 파장은 A가 B보다 길다. A는 지금 태양 복사 에너지의 성분이었고요. 먹기 전에 돌려보내는 거니까. 그쵸? B는요. 지구 복사 에너지의 형태입니다. 얘가 적외선 계열로 좀 더 파장이 길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A가 B보다 길다는 틀렸어요. B가 더 깁니다.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204이다. A 플러스 B는 100인 거 우리 알고 있어. 복사 평형에 의해서. 그럼 C를 어떻게 구할까 얘들아? C가 어딨니? 여기 있네요. C는 지금 지표가 방출하는 양이니까 이 지표에서의 복사 평형을 이용하면 되겠네. 자, 지표가 흡수하는 양은 45. 태양 복사로부터 45. 대기가 지표로 보내주는 양 88이 있어. 즉 지표에서 흡수량은 45 플러스 88이 방출량과 같아야 복사 평형이 이루어지는 거죠. 지표가 방출하는 양 C만 하면 안 되죠. 뭐가 있어? 이거 대류 전도 증발의 형태로 대기로 전달하는 29만큼. 이게 성립이 되어야 된다. 그게 복사 평형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니까 결국 C는 45 플러스 88 마이너스 29니까 이 값이 얼마냐면 104예요.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204가 되죠. 맞습니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는 뭡니까? 온실기체입니다. 대기 중에 온실기체가 증가하면 C 아까 지표 방출하는 양. C가 증가하려면 지표가 방출하는 양이 증가하려면 결국 지표가 흡수하는 양도 증가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지표가 대기 중으로 흡수했던 에너지에서 이제 지표면에서 지구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면요. 지금 일부는 대기가 흡수하고요. 일부는 그대로 우주 공간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근데 온실기체인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기체가 증가하면 이 양이 증가해요. 대기가 흡수하는 양이 증가하고요. 역시나 복사 평형이 적용이 돼서 대기가 방출하는 양도 증가하게 됩니다. 즉 지표가 흡수하는 양도 증가하게 되는 거죠. 지표가 방출하는 에너지 중에 온실기체가 이로 인해 대기가 흡수하는 양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 대기가 방출하는 지표로 보내주는 이 에너지도 88보다 증가하게 될 거고 결국 지표가 흡수하는 양이 증가하니 지표가 방출하는 양도 증가해서 C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연결고리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지표면의 기온이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지표가 흡수하는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겠네요. 전체 단원으로 넘어갑니다. HR도가 나와 있어요. 가로축은 온도를 나타내는 분광형, 세로축은 광도를 나타내는 절대 등급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 갈수록 절대 등급이 작아지고 있죠. 광도가 크다라는 얘기고요. 아래쪽으로 올수록 광도가 작은 상황인데요. 지금 보면 태양 주계열성이죠. 레굴루스 주계열성인데 태양보다 왼쪽 위에 있다는 거 광도 크고 질량 크고 그쵸? 수명은 짧고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뭔지 모르면 책을 다시 찾아보셔야 됩니다. 알데바란 태양이
여기 있는 주계열성들이 이제 주계열 단계가 끝나면 오른쪽 위로 진화하면서 올라가는 적색 거성 단계이고요. 그것보다 등급이 더 커지면 질량이 큰 주계열들은 초고성으로 진화하게 되고요. 프로키온 얘네들 온도는 높은데 등급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광도가 낮아요. 크기가 굉장히 작은 백색 외성 집단입니다. 그쵸? 자, 옳지 않은 것은 레굴루스는 태양보다 질량이 크다. 맞죠? 왼쪽 위에 있는 주계열성일수록 질량 크다라고 했습니다. 프로키온 B 백색 외성이에요. 태양보다 온도가 낮다. 뭐 백색 외성인지 몰라도요, 얘들아. 태양은 지금 분광형 G에 속하는데 프로키온 B는 분광형 A에 속합니다. 왼쪽에 있을수록 온도 높은 거죠. 온도 낮은 거 아닙니다. 일단 2번이 답이지만 끝까지 볼게요. 알데바란 A는 태양보다 반지름 크다. 거성 단계죠. 그쵸? 태양보다 반지름 큽니다. 레굴루스의 광도는 태양의 약 100배이다. 광도를 판단하려면 등급을 봐야 되지, 그치? 지금 태양의 등급이 5등급, 레굴루스의 등급이 0등급, 5등급 차이, 등급 5등급 차이는 밝기 100배 차이입니다. 그쵸? 레굴루스의 반지름은 알데바란 A보다 작다. 이건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레굴루스는 지금 주계열성이고요. 알데바란 A는 그쵸, 거성이죠. 반지름이 얘가 더 큽니다. 그쵸? 그러니까 레굴루스 반지름은 작다 맞고요. 근데 레굴루스가 주계열성이 끝나면 얘네들은 이 태양 질량 정도의 별들보다 더 위쪽으로 이렇게 진화하겠죠. 근데 지금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 레굴루스의 반지름과 알데바란의 반지름을 비교하라 라고 했으니까 그쵸? 알데바란보다는 레굴루스의 반지름이 더 작다가 맞겠네요. 얘는 주계열성 단계니까.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 자, 12번 보겠습니다. 절대 등급과 색깔 나타나 있어요. 자, A의 광도가 가장 크다. 광도는 뭐만 보면 돼? 절대 등급만 보면 돼. 지금 A의 절대 등급이 가장 작지? 광도 가장 큰 거 맞습니다. 표면 온도가 가장 높다. A의 표면 온도. 자,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푸른색, 흰색에 가깝게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A는 지금 적색이야. 얘는 한 M 적색이면은 얘들아 뭐 어디를 한 M형별 정도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붉은색이니까 표면 온도 가장 높다고 할 수 없겠죠. 이것도 답은 2번으로 빨리 나오는데 나머지 거 맞아 보겠습니다. A는 B보다 반지름이 더 크다. 자, A는요. 지금 보면 A가 광도는 가장 크다. 그치? A는 광도는 가장 큰데 온도는 낮아. 적색이야, 적색. 그치? B는요. A에 비해서 광도는 작지. 근데 청백색이야. 거의 이 정도면은 한 B형별, O형별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쵸? 온도는 높아. 자, 그럼 A랑 B 중에 반지름이 큰 별은 누구야? 광도 어떻게 구했습니까? 광도 L은 4파이 R 제곱 시그마 T의 4승인데 상수 다 떼고 생각하면 결국 반지름의 제곱 온도의 4제곱에 비례했습니다. 그쵸? 얘는 A별은요. 온도가 낮은데 광도가 커. 온도가 낮은데 광도가 커. 그 말은 온도가 낮은데 광도가 커. 그 말은 얘는 반지름이 굉장히 큰 효과를 보고 있다라는 얘기죠. 반대로 얘는 온도는 높은데 광도가 작아. 반지름이 작다라는 얘기죠. 뭐 정확하게 여기서 비교하기는 힘드나 A는 B보다 반지름이 더 크다라는 거 맞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B는 C보다 100배, 100배 밝은별 아까 위에서 했었지? 등급 비교해보면 됩니다. B는 마이너스 1등급, C는 4등급이니까 5등급 차이 나죠? 밝기 100배 차이 나는 거 맞습니다. D의 반지름이 가장 작다. D는요, 지금 백색이니까 A형 별이다, 그치? 근데 얘 등급 봐봐. 12야, 12등급. 저 밑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A, B, C, D의 위치를 우리가 HR도상에서 대략적으로 좀 나타내 보면 대략입니다. 대략.
온도, 여기 광도, 등급, 여기 등급을 하자. 등급이 나타나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나타내 보면 지금 A는 온도는 굉장히 낮은데 적색이잖아. 등급은 높아. 위쪽에 있다는 얘기죠. 여기가 A. 대략 나타내는 거야. B는 색깔 청백색이니까 온도 높아. 근데 마이너스 1등급이니까 A보다는 아래쪽에 있겠지. 여기 B 대략. C는 황색이니까 한 G형별 정도 되려나? 근데 등급은 4등급 더 아래쪽에 있지. 등급은 더 아래쪽에 있어. C. D는요. 온도는 높은데 백색인데 A형별이다. 그치? 등급은 제일 낮아. 제일 밑에 있다는 얘기야. D. 대략 이렇게 있다라는 얘기거든. 결국 반지름이 가장 작은 건 누구입니까? 온도는 높은데 등급이 가장 낮은 D가 반지름이 가장 작게 되겠죠. 자, 13번 넘어갑니다. 그림은 별의 내부에서 생성된 에너지가 별의 표면으로 전달하는 내부 구조. 별의 질량에 따라 내부 구조도 좀 다르게 나타난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그림에서는 얘가 핵이지. 얘가 코어야, 핵. 다음에 복사층이 먼저 나오고 대류층이 나오네요. 이런 경우는 별의 질량이 비교적 작은 태양과 비슷한 질량의 별이라고 했습니다. 중심에 철로 된 핵이 존재할 수 있나요? 없어요. 이건 질량이 더 큰 별들만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별은 최종적으로 중성자별 되나요? 아니죠. 백색외성 행성상 성운의 단계로 마무리된다. 중성자별은 질량이 더 큰 별들이 가능하고요. 태양 내부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전달 과정과 같겠죠. 태양과 질량이 비슷하니까. 중심부에는 수소 핵융합 반응은 CNO가 아니라 이 정도 질량은 PP 순환 반응이 더 우세하다라고 했습니다. 태양 질량 정도의 별들. 중심부와 바깥쪽의 온도 차이가 클수록 복사가 아니고 대류를 선택하죠. 그래서 즉 질량이 큰 별들은요. 대류핵 복사층의 형태로 대류가 먼저 나타난다고 했죠. 질량이 작은 별들은 복사 대류가 먼저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14번 볼게요. 자, 14번 그림 HR2가 또 나오네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별 표시되어 있고요. 방금 봤던 내부 구조, 핵, 복사층, 대류층으로 나타난 얘는 태양과 질량 비슷한 별들 내부 구조였죠. 그러면 가장 빨리 찾을 수 있는 거는 얘들아 디귿이네. 나와 같은 내부 구조 관능별 태양과 비슷한. 얘는 태양보다 질량이 훨씬 크니까 얘는 대류 복사의 형태로 나타날 거고, 그쵸? 그러면은 일단 디귿 맞아요. 복사 대류 형태로 나타나는 건. 질량이 가장 큰 별은 기억이다. 맞겠죠? 그쵸? 리을은 한 요 정도 질량의 별들이 이렇게 진화하면서 생기는 별이니까, 그쵸? 질량이 가장 큰 거는 기억으로 볼 수 있고요. 기억도 맞고요. 이 니은 보기는 사실 틀렸어요. 정답은 3번인데, 사실 이 문제가 예전에 지구과학 2 수능인가 모의고사에서 기출로 나왔던 문제라 사실 니은이 있습니다. 중력 과속도를 그래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보기는 넘어가도 좋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사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거는 중력 가속도를 구하는 식을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뭐 R제곱 곱하기 GM 이런 식이 있거든요. R이 반지름인데 지금 리을과 니은은요. 반지름 차이가 확연히 나는 별들이잖아요. 얘는 거성 반지름 크고요. 얘는 백색외성 반지름이 작잖아요. 이 밑에 있는 게 반지름이니까 반지름이 클수록 이 전체 값은 작아지겠죠? 그쵸? 중력값이. 그쵸? 뭐 그렇게 해가지고 비교해서 어쨌든 리을이 니은보다 큰 게 아니고 작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으로서는 좀 적절한 보기는 아니에요. 예전 그 기출 문제를 가지고 오다 보니까 이게 들어갔는데 뭐 참고로만 알아두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15번 볼게요. 자, 요것도 잘 나오는 그래프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가로축은 분광형이 표시되어 있고요. 이쪽이 온도가 높은 쪽, 온도가 낮은 쪽이죠. 이 각각의 분광형에서 나타나는 우리 별은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난다라고 했었잖아. 그쵸? 흡수선의 색이 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이거는 그래프를 어떻게 읽어야 돼? A형별에서는 H1 흡수선이 다른 별들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쵸? 기억 보세요. 바로 나오네. 흰색 별 A형별이지. A형별에서는 H1 흡수선이 CA2 흡수선은 이건데 CA2 흡수선은 A형별에서는 거의 안 나타나죠. K형별 로 가야 그나마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기억
H1 흡수선이 CA2 흡수선보다 강하게 나타난다. 맞고요. 주계열에서 B0 표면 온도가 B0보다 표면 온도가 높은 별. 지금 B0의 별은 He 헬륨. 얘가 지금 헬륨 이온화된 헬륨이고요. 좀 지우고 봐야겠다. B0 별은 얘입니다. 여기서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선, 요 선은 요 선이에요. 헬륨 1번 선. 그쵸? 자, H1 흡수선이 강해지나요? H1 흡수선도 나타납니다. H1 흡수선도 B형 별에서 나타나지만요. 문제에서 이것보다 표면 온도가 높은 별들은 점점 헬륨선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수소선은 약하게 나타나죠. 그쵸? 그래서 세기가 강해진다? 아니고요. 자, 태양과 광도가 같고 태양은요. 광도가 분광형이 G2, 광도가 V, 주계열성 이렇게 나타나는 별이거든요. 근데 반지름이 작대. 이거네. 태양과 광도는 같은데 반지름이 작대. 이 별은 결국 태양보다 표면 온도는 높다는 얘기죠. 광도는 반지름의 제곱, 온도의 4제곱인데 광도가 같은데 반지름이 작다. 그럼 광도가 같으려면 태양보다 표면 온도가 높아야 되지. 그러니까 지금 태양이 G2 정도였단 말이죠. 대략 한 이 정도라고 했을 때 이런 선들이 나타나. FE선, CA선 이런 선들이 나타나는데 얘도 뭐 나타나고 수소선도 어느 정도 나타나고 하는데 문제에서는 이 반지름이 작은 별이라 했으니까 이거보다 온도가 높은 별이어야 되잖아, 얘들아. 이 태양보다 온도가 높은 별이니까 높은 별들은 더 왼쪽에 있는 별들이지. 그쵸? 분광형이 더 왼쪽에 있는 별들이 CA2 흡수선은 얘야. 얘가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CA2 흡수선은 지금 G2형 별보다 온도가 낮아야 더 강하게 나타나지. 그럼 온도가 높은 별은 강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더 약하게 나타나긴 하겠지만 약하게 나타나게 되겠죠. 안 나타날 수도 있고 온도가 더 많이 낮으면. 어쨌든 강하게 나타난다는 아니다. 그래서 강하게 나타난다 아니니까 틀렸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렇게 문제풀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